1번, 2번, 3번 아까 왔고요.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금방 뭐라 했죠? 공동. 2명이 가면 공동, 1명 가면 단독 아니라 했습니다. 의무자와 권리자의 개념이 발생하면 뭐다? 공동인 거예요. 됐고요. 자, 그런데 단독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 개념. 그럼 단독이라는 개념은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거나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이 발생은 하는데 절차상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일정한 등기관에게 이런 사연이 있어서 제가 단독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등기관에게 일정한 서면 등을 제시하면서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읽어봤을 때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그냥 부동산 표시 변경 어때요? 부동산 표시 변경 대표적인 사유 아까 했잖아요, 그죠? 지목이 바뀐다든지 면적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도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이 발생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 것도 다 뭐다? 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 사유들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을 알면. 그래서 단독 살펴보러 갈게요. 한참 넘겨야 되네, 또 이거.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냥 해야 되겠다. 미리 당겨놓을 걸. 이쯤이네. 됐네요.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단독 신청의 사유들을 보는데 단독 신청 사유들도 뒤쪽에 가면 좀 자세히 갈 거거든요. 지금은 큼직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상속 말 안 해도 뭐다 당연히 단독인 거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에 법인의 합병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단독 공동에서 법인의 합병 이거 나오면 뭐로 바꿔서 적어라? 상속이라고 이 자리에 딱 바꿔서 읽으세요. 법인 합병 나오면 설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라?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라? 상속을 집어넣어서 읽으세요. 자, 두 개의 지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느낌을 한번 말해보세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이 느낌하고 법인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 느낌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지문이 빨리 들어오죠. 근데 법인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뭐지?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합병이 나오면 뭐로 바꿔라? 상속으로 바꿔서 지문 해석하시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읽어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판결에 의한 등기.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과거에는 독립적인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데 요즘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필수 지문 몇 가지만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여기 무슨 판결일 것? 이행 판결일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등기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등기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뭐다? 판결을 갖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행에 협력하지 않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협력하라라고 판결을 내려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실제 확인 판결이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판결? 형성 판결도 있어요. 확인 판결도 있고 형성 판결도 있는데 등기 절차에서 요구하는 판결은 항상 무슨 판결이다?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을 내려주는 거니까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만 잡고 갑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만 우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키워드가 뭐다? 승소한 이 말이 키워드예요. 그럼 패소한 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가능하다? 승소한. 그걸로 끝 됐나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봐요. 형성 판결이라는 글자 신경 쓰지 마세요. 형성 신경 쓰지 마시고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우리 등기법에서 형성 판결의 종류는 수천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등기 절차와 관계되는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성 판결이라는 글자를 암기하지 마시고요. 다만 무슨 판결이라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면 여기 보시게 되면 원고인지 피고인지를 묻지 않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달리 또 뭘 말하는 거냐면 원고가 승소하든 뭐다 패소하든
불문하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 지을게요.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은 무슨 판결만 된다고요? 이행 판결만.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승소한 자만.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도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누구도 가능하다?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된다고요. 됐죠? 예. 자, 그럼 시험에 패소한 당사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X. 패소한 자는 못해요. 뭐일 경우에만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면 이게 나와줘야지만 누가 가능하다? 패소한 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설문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며 이런 단서가 없으면 항상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원칙에 의해서 지문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나 확정 판결이 이행을 명하는 것일 때 이행을 명하는 것인 때에는 확정 시기를 묻지 않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나 그것이 무슨 판결이라면 이행 판결이라면 확정 시기를 묻지 않고 즉 10년이 경과되어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 지금 이 아래에 나오는 애들 체크해주는 안 하는 애들은요, 모의고사용이에요, 모의고사.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의고사를 우리는 잘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말하거든요. 우리는 10월 25일 날 실전 대비하는 것이지 모의고사 대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지만, 하면 양만 많아지거든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나오잖아요. 나와도 틀려도 상관없어요. 한 번도 안 나온 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겨버립니다. 자, 그 다음.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 이행이란 글자가 보이시죠? 그럼 이행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 절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협력하라 이렇게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나의 등기를 뭐 해가라고? 인수해가라고. 그럼 인수에 협력해라 이것도 뭐한다? 이행을 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만 가능하다? 승소한 자만. 그럼 패소한 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뭐만?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며 누구도 가능하다?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관리 이율 지문. 과거에 한번 디귿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지문은 문제 풀이할 때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원인일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참고학습 이런 거 여러분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자,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권리자 의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넘기고 있지만 이런 등기의 유형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 변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 그 다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등기 명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변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어떤 등기인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지문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 지문에서 원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말소 등기라고 돼 있죠. 그럼 말소 등기 이렇게 보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글자를 하나 딱 집어넣어 볼게요. 지상권 말소 등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상권 말소 등기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면 아무거나 넣어보면 되거든요. 그럼 지상권 말소 등기는 어떨까요?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을 뭐 하면 말소를 한다. 그럼 선을 그으면 권리를 잃는 자가 누구다? 지상권자가 될 거고 얻는 자는 지상권을 뭐 해준 사람? 설정해 준 사람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눈빛이 왜 이래? 여러분,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자, 지상권 설정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면 을은 권리를 얻고, 갑은 권리를
잃고 갑이 사용 수익 권능을 잃고 사용 수익 권능을 얻고 이런 구조잖아요, 지금.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등기가 뭐가 된다? 말소가 되면 을은 권리를 잃고 갑은 다시 권리를 얻고 사용수익 권능을 찾아오잖아요.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 즉 권리의 탄력성이라는 거라고요. 권리는 소유권은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하는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설정 행위를 해주면 사용, 수익 권능이 없어지죠. 됐나요? 다시 설정 등기가 말소되면 사용, 수익 권능이 돌아오잖아요. 이걸 권리의 탄력성이라고 한다고요. 늘었다 줄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말소를 해보면 을이 권리를 잃죠. 의무자, 얘는 뭐다? 권리자.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요, 권리를 말소하기 때문에 항상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부터, 그러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이렇게 항상 세워놓고 출발해야 돼요. 원칙이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공동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어떨 수도요. 이럴 수도.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지상권자가 사망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상권자가 사망하면 이 지상권은 하늘로 쑥 사라집니까? 아니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까? 상속이 되죠. 여러분 소유권만 상속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권리는 다 상속됩니다. 그럼 상속이 된다고요. 상속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갑이 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등기를 해줄 때 야 너가 사망하면 이거 상속이 되니까 상속은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너가 사망하면 이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뭐한다? 약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약정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상권 밑에다가 부기등기로 위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약정이 이렇게 등기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을이 뭐 했다? 사망했다고요. 그럼 사망했는데 말소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 말소하러 갈 때 을이 사망했다는 것만 입증해서 가면 이 등기는 권리자 갑이 뭐다?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 개념이라고요. 그럼 등기한 입장에서는 밑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 등기되어 있고 이자가 사망했다만 입증을 하면 이자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말소는 원래는 뭔데? 공동인데 이 경우만큼은 사람의 사망,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약정이 뭐가 되어 있다면 등기되어 있다면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 그 사실이 뭐예요? 그자가 뭐한다? 사망하면 이 권리는 소멸한다라는 그 사실을 뭐해서 증명해서 가면 뭐로 갈 수 있다?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역시 말소 등기 공동 단독, 공동이죠. 그런데 의무자가 소재불명이라고요. 행방불명. 그럼 행방불명되는 것을 등기한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여기 입증해서 가야 된다고요. 입증해서 갈 때 뭐다? 공시, 최고와 재권, 판결이 있으면 뭐로 가는 거다? 단독으로 간다고요. 그럼 공시 최고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 이 권리를 단독으로 말소를 시키려고 저한테 왔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 이의 제기하세요라고 법원 관보 같은 데 딱 게시를 한다고요. 그럼 게시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죠. 없으면 판사는 이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내려준다고요. 그럼 그 판결문을 들고 뭐로 간다?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고요. 그래서 두 개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말소는 공동인데 뭔가 등기한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공통점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지문 잘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에서 볼 겁니다. 가등기는 멸실 등기는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졌을 때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역시 상대방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이때는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요. 그 다음 수용은 관공서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관공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수용은 진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뭐다? 단독 이렇게 단계해 두시고요.
그럼 신탁 등기는 신탁에서 볼 거고 11번 가처분 파트에서 볼 거고요. 12번 규약상 공용 부분은 구분 건물에서 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던 것만 확인을 한 겁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몇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는요. 이런 등기, 이런 등기는 공동으로 한다. 이런 법 조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는 당연히 공동이기 때문에. 권리를 잃을 사람과 얻을 사람이. 우리나라는 허위 등기 위험성이 높은 서면 심사주의를 채택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허위 등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잃을 자와 얻을 자가 뭐해라? 공동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출석을. 자, 그러면 공동신청의 자유들은 법 조문에는 없지만 출제는 굉장히 자주 내요. 왜 자주 내느냐? 수험생들은 단독 신청만 암기해서 들어오거든. 그럼 공동을 내버리면 못 풀어. 새로운 유형이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해보면. 자, 피담보 채권, 증액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럼 이 신청은 공동인지 단독인지 이걸 물어보거든요. 기출로 나왔던 거 해본 거예요. 이거 법 조문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물어보거든요. 공동일 것 같아요? 단독일 것 같아요? 그 느낌만 말해보세요. 그냥 찍으면 공동으로 찍을 거예요? 단독으로 찍을 거예요? 자신 있게. 공동이라고요, 공동. 그러니까 권리를 잃고 권리를 얻고라는 개념은요.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에서 우리가 권리를 잃고 얻고의 개념이 대부분이지만 권리를 잃고 얻고의 개념이 아니라 기록상 이익을 보거나 기록상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모르겠으면 시각화 1. 저당권 설정 금액 5억 K은행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될 수 있죠. 그럼 금액을 제가 100조 원 증액했습니다. 세게 가죠 뭐. 그럼 저당권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100조 원으로 만약에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럼 기록상 누가 이익을 볼까요? K은행이 5억으로 되어 있다가 매득이 되니까 100조 원이 되니까 K은행이 기록상 이익을 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뭐다? 이익을 봤다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보겠죠. 그럼 기록상 이자가 불이익을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뭐다? 의무자, 이자가 권리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등기법상 판단 방식이거든요.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를 또 올려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채무자 갑이에요. 담보를 제공한 사람. 5억에서 100조 원으로 증액하는 등기를 K은행 혼자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글자를 암기하지 말고 금액이 증액이 된다네? 이걸 혼자 가서 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다? 공동. 이렇게 이제 추론하셔도 되고. 정확한 방법은 이렇게 기록 형식상으로 판단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공유일 경우에는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일 때는 공유물을 뭐 하지 말자, 분할하지 말자. 5년 이내 가능하거든요. 공유물 분할을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분할 약정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누군가 그 약정의 내용을 바꾸자예요. 바꾸자는 협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공유물 분할 약정의 내용을 바꾸는 변경 등기를 하러 가거든요. 그거 어떨까요? 그거 혼자 가서 해도 될까요? 같이 가야 될까요? 등기관은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모르겠죠. 일단 어때요? 여러분 저하고 공유해요. 저 혼자 가서 약정을 바꾸는 등기 혼자 가서 해도 될까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안 된다고. 그건 공동이라고요. 공동신청의 자유들을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문이 공동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더 당황하더라는 거야. 단독은 자주 보니까 암기하니까 당황 안 하는데 공동이 나오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낀다고요. 어렵게. 그래서 출제인이 그런
여러분의 약점을 안다고요. 아니까 최근 5년 동안 공동신청이 더 자주 나온다고요. 단독이 안 나오고. 그 약점을 아니까. 그 등기를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라라는 걸 이제 출제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5년 전부터. 그러니까 단독 신청 열심히 암기해봤자 실제로는 공동이 나와버리면 원칙을 못 세워버리면 문제 못 푼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동이 나오냐 단독이 나오냐 단독 신청 암기는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지문이 나왔을 때 새로운 뉴페이스네? 아 어려워 이게 아니라 그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 한 번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등기는 계속 그렇게 내용을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신청 여기 보면 자, 포괄승계인 에 의한 신청. 포괄승계인의 대표적 주자가 누구다? 상속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용어의 개념을 알고 가면 된다. 출제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인자 딱 빼면 상속에 의한 신청이죠. 인을 넣으면 상속 인에 의한 신청이죠. 모의고사는 이 인을 기준으로 상속에 의한 신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한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다?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용어의 개념만 물어보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용어의 개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딱 용어의 개념만 가져간다. 시험장에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런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온다. 안 나오고 항상 사례를 넣어준다. 그럼 사례가 나왔을 때 이게 상속인에 의한 신청을 물어보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가볼게요. 이거 공동신청이에요? 단독신청이에요? 무슨 신청? 공동이잖아요. 공동. 등기는 어떻게 기록돼요? 갑에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이렇게. 원인은 뭐다? 매매, 을.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선생님, 이거 그냥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아닙니까? 네, 맞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지금 가고 있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절차하고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등기를 누가 하러 가느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부터 나온다고요. 요 개념이 이제 키워드라고요. 매매 계약 체결 후 등기 신청 전에 뒤에 항상 이 글자 나오면 누군가는 뭐 한다? 사망한다고요. 계약은 체결해놓고 등기를 하러 가기 전에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을 한다고요. 통상 갑을 사망을 많이 시킵니다. 을을 사망시키면 지문을 만들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누가 상속인이 갑을 대신해서 등기하러 가는 게 상속인에 의한 신청이라고요. 그럼 의무자는 누구다? 갑의 상속인, 권리자는 매수인. 이렇게 해서 무슨 신청? 공동으로 갑에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요. 그럼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공동이다, 단독이다? 공동. 등기는 갑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합니까? 그냥 갑에서 을 앞으로 바로 넘어갑니까? 갑에서 을 앞으로. 상속 등기를 결코 거치지 않는다고요. 그럼 시험에서 틀리게 할 때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 후 등기 신청 전에 당사자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의 상속인은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 후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X라고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이라고요. 상속 등기하지 않고 바로 넘긴다고요. 이유가 갑이 사망한 시점이 빨라요. 매매가 빨라요. 매매가 빠르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속에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기본적인 등기 절차하고 똑같은데 다만 누가 갈 뿐이다. 갑의 상속인이 아버지 대신 등기로 가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계약 체결 후 등기 신청 전에 암기. 그래서 계약 체결 후 등기 신청 전에 나오면 뒤에는 일단 안 읽어봐도 누군가는 뭐 한다? 사망한다고요. 그럼 사망한 자에 누가 상속인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매수인을 사망시킬 수도 있죠. 그럼 계약 체결 후 등기 신청 전에 매수인 을이 사망하였다면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누구랑 갑과 이 매수인의 누가 상속인 앞으로 직접 등기하면 된다고요. 그 을의 누구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사망한 자 앞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됐나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 개념. 다른 거 필요 없다. 됐습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 봐야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란 등기 원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뭐 이걸 앞서서 읽은 사례로 표현한 다음에 뭐다? 매매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이렇게 읽어도 되겠나요? 그 다음, 그 지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 체결하고 등기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 그럼 등기 신청 전에 이 말이죠.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사망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거 법조문 그대로거든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렇게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요. 상속이 개시되었다라는 것은 비상속인, 당사자가 뭐 했다? 사망했다. 이렇게 읽어야 되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하니까 상속 등기를 하고 이런 글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원인은 존재하고 등기 신청 전에 이 말 나오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때 권리자나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누가 상속인이 비상속인의 가름에서 행하는 등기 신청을 말한다. 그까지만. 자, 의무자가 사망하면 의무자의 상속인하고 권리자가 사망하면 권리자의 상속인하고 그 내용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지문. 봐봐요. 자, 등기 신청서 만들게요. 등기 신청서. 등기 신청서에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을 거거든요. 등기 신청서에 누가 있을 거다? 의무자와 권리자.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흰색. 그러면 저기 의무자에 누가 적힐까요? 보고 보세요. 갑, 을 중에서 갑, 매수인에는 을. 현재 등기부상의 명의는 누구일까요? 갑, 등기 신청하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등기부상의 명의인하고 신청서상의 의무자하고는 항상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아야 돼요. 항상 일치해야 돼요. 신청서상의 의무자는 등기부상의 뭐다? 명의인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근데 신청서상에 병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무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은 누군데? 갑인데. 그러면 X부동산은 병 것도 아닌데 병이 지금 팔러 간다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서상의 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표시가 뭐하면 불일치하면 등기하는 이걸 수리해야 될까? 각하해야 될까? 각하라고 당연히. 야, 너가 왜 와?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의무자가 되어야지. 됐나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갑의 상속인 해가지고 병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갑의 상속인 병. 그러면 그래도 판사는 등기하는 뭐라고 생각할까? 야, 아버지일 걸 상속인 너가 왜 등기 신청하러 왔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등기안에 버릴 때는 아들이 누구 거 팔아먹으려고 아버지 거 팔아먹으려고 등기 신청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각하다 수리다. 자신 있게 각하 서둘 필요가 없어. 함정 없어.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돼. 항상 물어보는 건 원칙이거든. 원칙이 안 잡히면 예외가 안 보여. 당연히 뭐다? 각하야. 그러면 이때 각하를 되지 않으려면 등기관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아버지가 뭐해서 사망해서 내가 아버지 대신에 온 거야라는 것을 뭐한다? 입증을 하면 등기관은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전에 아버지가 체결했던 매매 계약서가 원인서면이고 아버지가 뭐 했다는 거 사망했다는 것만 입증해서 가면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신청서상의 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를 뭐 해야 되는데 각하해야 되는데 뭐만큼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만큼은 이를 각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의 표시 원칙은 뭐한다? 일치해야 되는데 서로 부합하지 않더라도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문은 각하파 대사나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예. 상속인에 대한 등기는 상속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뒤에 거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대위 신청. 자, 대위 신청은 채, 구, 신, 멸, 수, 채 나오는데 구, 신, 멸수는요. 구, 신, 멸수는 강론에서 볼 겁니다. 근데 채권자 대위와 체납처분 압류는 강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지문이 여기서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채권자 대위 신청은 시험 지문에 최근 오랫동안 독립적인 문항으로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절차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례라고 등기관이 판단합니다.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자, 저를 보셔야 된다.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데 지문을 읽어봤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런 지문이 나오면 절대로 그 지문을 끝까지 완성해서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채권자 대위 신청은 여러분이 지문상에서 그대로 읽어가지고는요 5년을 공부한 사람도 그 지문 바로 해석 못한다고요. 실제 5년 정도면 되려나? 일단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라는 글자가 나오면 일단 지문 읽는 걸 멈춰야 돼요. 멈추고 나서 지금부터 제가 시각화하는 것을 꼭 옆에다가 적어놓고 지문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는 모든 지문이 다 해설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이 딱 나오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각화시키는 그림 똑같습니다.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무슨 계약? 매매. 그럼 갑의 지위는 매도인. 갑의 지위는 매도인에서 의무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뭐다? 권리자. 이렇게 딱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 당연한 건데 뭐요? 이거죠. 자, 갑은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갑은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 등기 신청할 수 있냐고? 을도. 그럼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갑과 을. 그럼 어렵잖아. 을도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갑도 등기 신청권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잖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럼 이 상태에서 등기는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을까요?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갑하고 을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을하고 병하고 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병이 뭐다? 매수인, 을은 매도인이 될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매수인,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맞죠?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 채권자. 을은 뭐다? 채무자. 이렇게 본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잘 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는 병 생각하지 마시고요. 을을 생각하게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상에서는 뭐다? 권리자가 될 거고 실체법상에서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갑에 대해서 가진 자죠. 그러면 을은 뭐다? 권리자이자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권자란 말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됐나요? 근데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이 빠져나왔다는 것은 병이 입장한다는 말이거든요. 병이 입장하는 순간 을의 지위가 뭐다? 권리자이자 누구로 바뀐다? 채무자라는 지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대위자가 피대위자를 그 글자가 나오면 대위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다? 병. 피대위자가 을. 그래서 이걸 적어 놓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못 푼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 404조에서 말하는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은 실제
등기는 절차법이고 민법은 실체법이잖아요. 민법에서 말하는 것은 을이 갑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행사하지 아니하니까 누가 병이 을을 뭐하여 대위에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민법상의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요. 근데 그래서 민법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채권자 대위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법조문은 채권자 대위 신청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등기법적 요소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등기법은 청구권을 대위하는 게 아니라 을이 등기 신청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누가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 신청이란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면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바로 해달라는 거다. 을 앞으로 등기하라는 거다. 을 앞으로 해서 넘겨와야 되잖아요. 을의 신청권을 병이 뭐다? 대신해서 신청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질문 몇 가지 이제 보면서 내가 읽어 드릴 거라고요. 뒤에 내용 제가 따로 안 볼 거거든요. 이거 보면서 바로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자, 병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신청하려면 채무자에게는 등기 신청권은 있어야 한다. 모르겠어요. 무조건 네 하면 돼요. 무조건 오 하세요. 무조건 오 하세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게는 등기 신청권은 있어야 한다. 얘가 신청권이 없으면 얘가 대위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려놓고 보면 지문이 다 보인다고요. 그럼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등기 신청은 갑하고 누가 신청한 거다? 병이 신청해요? 갑하고 을이 신청하는 거예요. 갑하고 누가? 을? 금방 내가 누구라고 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뭐하여? 대위해서 신청한다라고 했거든. 채권자가 채무자를 뭐하여? 대위해서 신청하는데 신청은 누가 하고 있냐고? 병이 하고 있잖아. 신청은 누가 한다? 병이 한다고 얘가 안 하니까. 아, 이게 어렵나, 이게? 채권자가 신청하고 있잖아. 채무자가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신청은 누가 한다? 채권자가. 명의는 을 명의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신청은 누가 하는 거다? 채권자가. 명의는 누구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고? 을 앞으로. 신청은 병이. 그 신청할 때 신청인 난에 적을 거란 말이야. 신청의 명의는 누구 명의로 적어야 된다? 을 명의 적지만 신청인은 누구다? 병. 그 구분해란 말이야.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누구 명의의 등기를 을 명의의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다음 그러면 신청인란에 보면 채권자가 신청인으로 적혀 있을 거거든. 그럼 등기한이 봤을 때는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하라고 하는데 을 앞으로 하라는데 기록은 병 명의로 신청인이 되어 있잖아. 그럼 등기한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병 누가 왜 왔어? 을 앞으로 등기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할까? 등기한은 형식적 심사잖아. 등기를 지금 누가 앞으로 하라는 건데 을 앞으로 하라는데 신청인은 누가 적혔다? 병이 적혀져 있으면 그럼 등기한이 누가 왜 왔어?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러니까 병이 그게 아니고요. 을이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해서 제가 을의 신청권을 대위 행사로 온 사람입니다라고 등기한께 입증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은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그게 안 들어가면 각하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만 알면 등기 채권자 대위 신청 지문은 그냥 뽑아져 나온다고.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려면 채권자에게는 채권은 있어야 한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행사하려면 채권자에게 채권은 있어야 한다. 채권이 없는데 어떻게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해? 그러니까 채권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 게 다 시험 지문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건 암기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민법적인 용어의 개념이 안 잡혀져 있어 그래. 자, 그만 잡히면 이건 나중에 암기가 아니라 그래서 채권자 대신 지문을 채권자는 채권자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 채권자에게 채권은 있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은 있어야 한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지문들이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이 글자에서 해석의 문제로 뽑아내어서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된다? 을 앞으로. 그럼 자 봐봐. 이것도 잘 봐봐. 자, 이 등기를 좀 집중해 보세요. 앞에 실체관계의 내용은 보지 마라.
이제 실체관계의 내용은 보지 말고 실체관계가 뭔지도 몰라. 그냥 등기만 봐봐. 등기만. 갑에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등기만 봤을 때는 저거 누가 신청한 것처럼 보여? 을이 신청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을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요. 을 앞으로 야, 너 앞으로 등기되었어 라는 의미로 집무서 준다고요. 등기필 정보란 걸 통지해 준다고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의 통지는 원칙이거든요. 절차 과정이 원칙이라면 결과도 원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원래는 갑하고 을이 등기 신청을 해야 이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제 출제위원이 설문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모하여 대위하여 등기가 되었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갑하고 을이 가야 될 것을 갑하고 병이 갔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고요. 집문서 안 준다고요. 안 주고 너 앞으로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해서 너 앞으로 등기를 완료시켜놨어 라고 뭐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준다고요. 이 경우는.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경우가요. 이렇게 조건을 내어준다는 거 출제위원이. 등기가 완료되면 원래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대보, 승관, 필, 공 6가지 경우에는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고 뭐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준다고요. 그럼 대보, 승관, 필의 대가 뭐다?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보, 승관, 필을 아직 다 배우진 않았지만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설문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했다. 나오면 대보, 승관, 필 안에 들어오네. 그러면 등기 완료에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 그럼 보가 뭔지, 승이 뭔지, 관이 뭔지, 필이 뭔지, 공이 뭔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 6가지 조건이 앞에 나왔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나오면 다 그 지문은 뭐다? X.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원리는 이런 거지. 원칙대로 절차가 운영이 되면 원칙대로 가는 거야. 근데 채권자 대위 신청, 을 앞으로 등기되는 과정이 채권자가 신청해서 등기가 된 것은 이거는 절차상의 원칙은 아니거든. 아니니까 결과도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라고. 원래 원리대로 가면. 자, 그 다음. 그래서 끝.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자, 그 다음. 이건 아셔야 된다. 여기 보면 대위에서 신청할 경우는 다음 사항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데 이때 신청 정보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신청 정보. 자, 피대위자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다? 채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될 거잖아. 채무자의 성명, 주소, 뭐다? 주민번호는 당연히 기록해야 되겠죠. 대위자는 누구다? 갑을병. 이제 되겠죠? 대위자는 누구다? 병. 피대위자. 대위자의 상대방이 뭐다? 채무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되니까 성명, 주소, 주민번호. 자, 그 다음에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그럼 신청인은 누구야? 채권자가 신청하잖아. 채권자가 저 대위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뜻. 그 다음에 대위자의 뭐다? 성명하고 주소. 이게 중요하다고. 대위자는 잘 들어야 돼. 대위자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명의인이 되는 사람은 피대위자예요. 피대위자이죠.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릴게. 그럼 나중에 다음 주에 가면 등기 신청 정보의 신청인과 관련해서 출제인이 굉장히 잘 내거든요. 신청인과 관련해서. 자, 원칙. 항상 원칙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위 신청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신청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청정보의 기록상은요, 신청인이 명의인이 되는 사람이니까 명의인이 될 자건은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까지 반드시 다 기록해야 돼요. 주민번호를 기록 안 하면 특징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신청인이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면
주민번호는 기록하지 않아요. 뭐만 기록한다?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한다고요. 신청 정보에. 그러면 대위자는 명의인이, 신청인은 맞지만 명의인이 되는 자는 아니잖아. 아니니까 뭐만? 성명하고 뭐만? 주소만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럼 응용해봐봐, 응용. 여러분을 대리해서 상용이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해요. 상용이가. 됐죠? 그럼 상용이가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는 상용인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대리인이 신청을 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신청정보로 함께 기록한다. 이렇게 말하면 X, 주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항상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의 주민번호는 기록하지만 신청인이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면 뭐만 기록한다?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예외가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 딱 하나는 제가 등기 신청 정보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뭐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명의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다 기록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면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한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자, 대위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는 대위자의 성명과 주소와 대위 원인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세요. 등기부상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게 채무자 을이 신청한 게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한 등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이것은 을이 신청한 등기가 아니라 채권자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해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 거예요 라고 뭐한다? 기록을 해줘야 제3자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대위자의 뭐다? 성명하고 주소, 대위 원인을 함께 기록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내가 빠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갑, 이,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채권자가 대위 신청에 의해서 격려된 거라면 여기에 채권자 병 성명 그다음 뭐다 주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하여 이렇게 별도로 추가로 기록해줘야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건 을이 신청한 등기가 아니라 병이 을을 대위해서 신청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 채권자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주민번호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완료했다면, 이제 이 시문 잘 나오죠. 완료했다면, 대위 채권자, 우리 사례에서는 누구? 채권자, 피대위자는 누구? 채무자에게 각각 뭘 해준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보, 승, 관, 필, 공에 대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봐야 돼요. 체납처분. 자, 이것은 저를 잠시 봐야 돼요.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요. 관공서가 체납처분이나 압류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함께 촉탁할 수 있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관공서가 체납처분이나 압류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또는 함께 대위 촉탁할 수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예요. 한 번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암기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암기해서 될 건 아니거든요. 지금 무엇이 나올 줄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관로 안에 있는 등기들이 있잖아요. 잠시만 들어볼래요? 관로 안에 있는 등기들. 저 관로 안에 있는 등기들을 관공서가 함께 대위 촉탁할 수 있다.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이 개념인데 저 관로 안에 있는 등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례를 한번 들어줄 테니까 사례만 한번 하고 시험 문제 풀 때는 관공서가 체납처분에 압류 등기를 촉탁할 경우 나오면 뒤에 안에 읽어보지 말고 함께 촉탁할 수 있다. 함께 대위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가면 돼요. 중간에 무슨 등기냐? 여러분에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좀 드릴게요. 자, 제가
관공서예요. 하나의 예를 들게요. 관공서인데, 자, 여러분이 채무자, 제가 채권자. 여러분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거야.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 돈을 내라 하는데 돈을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의 소유 부동산을 관공서가 뭐 한다? 압류를 해야 돼요. 압류. 됐나요? 근데 이제 압류 등기를 하려고 딱 봤는데, 등기부상 여러분의 주소지는 A로 되어 있고요. 실제 주소지는요, B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여러분 부동산 압류를 하려면요, 항상 현재의 실체관계 내용에 맞도록 만들어 놓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주소지가 A동이라면 무슨 동으로 바꾸고 B동으로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관공서는 여러분의 소유 부동산 압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만약 이 상황, 그럼 이렇게 대표적인 예를 하는 게 들었는데 이 상황 또는 여러분이 지금 금액이 10억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소유 부동산 압류를 하려고 딱 보니까 여러분이 사망하고 없더라고요. 그러면 상속인이 권리 의무를 승계하겠죠. 그러면 일단 누구 앞으로? 사망한 자 앞으로 압류 못하니까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가 되어야 뭐가 가능하다?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관공서가 체납처분에 압류 등기를 하려고 하면 현재 상대방의 상황을 실체관계에 맞도록 뭐한다? 일치시키고 압류가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일반적 등기 신청 절차라고요. 일반적 등기 신청 절차. 자, 그런데 가령 반대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세금이 1,000억이 체납되어가 있는데 사망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의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사망한 사람을 압류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안 하면 관공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상속 등기 하겠습니까? 지금 이해 안 가시나요? 여러분 아들 명의로 상속 등기가 되어야지만 압류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면 여러분 아들이 과연 상속 등기 하겠냐고요? 하면 바로 압류 들어올 건데 일반적으로 안 하겠죠.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기 때문에 관공서는 강압성을 줘야 되거든요. 왜? 세금 추징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관공서는 있잖아요.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등기든지 다 뭐한다? 관공서가 함께 다 대위해서 상대방을 대위해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못하게 해버리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게 포괄적 내용이라고요. 결론은 뭐냐? 관공서가 압류를 하든 뭔가 관공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그 현재의 상황이 실체관계하고 맞지 않을 때 그걸 당사자가 반드시 신청해야지만 관공서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관공서가 그 실체관계 내용에 맞는 등기를 다 할 수 있어야, 즉 압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를 다 할 수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관공서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관공서가 그 시기 뭐 시기 하는 경우에는 딱 나오면 안에 무슨 등기가 나오든 이런 거 다 대위할 수 있다. 대위 촉탁할 수 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그럼 암기는 어떻게 하자? 관공서가 그 시기 뭐 시기 체납처분 압류든 아니든 관공서가 하고자 하는 등기할 때는 항상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이 글자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용도 관공서가 하거든요. 수용도 관공서가 하거든요. 그럼 관공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을 하려고 해. 하는데 누가 사망하고 없어. 사망해버렸다는 거야. 그럼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럼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관공서 앞으로 갖고 올 수 있거든. 근데 상속인이 등기를 안 해. 그럼 관공서가 상속인을 뭐하여? 대위에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사업 시행자 앞으로 등기를 받아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관공서는 자기가 원하는 유형의 등기를 하고 싶다면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그 유형의 등기를 전부 다 일치시키는 등기를 함께 신청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 하나만 알고 있으면 관공서와 관련되는 등기들은 대부분 이런 유형의 등기들은 다 해결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 유형이 등기 명의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에 가름하여 부동산 표시 등기면의 표시 변경 경정 상속 그 밖에 포괄시는 권리 이전 등기 등 기타 등등의 등기들 전부 다 관공서가 뭐한다 함께 촉탁할 수 있다. 그걸로 끝내버리면 돼요. 끝.
그다음. 그래서 요 한 지문 잘 나온다고요. 자, 그다음. 대리인에 의한 신청. 여기에서는 딱 한 지문 물어본다. 한 지문.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뭐 한다? 허용한다. 그럼 선생님, 시험 지문에는 항상 등기는 이래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허용한다. 이렇게 시험지 절대 안 나온다고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허용한다. 이 말이 어떤 말이니?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걸. 그럼 쌍방 대리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을 뭐하여? 쌍방을 뭐한다?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러 간 것을 뭐다? 쌍방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법무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다 뭐다? 쌍방을 대리해서 가잖아요. 이게 쌍방대리. 쌍방대리가 나오면 잘 안 틀려. 대리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각각 대리해서 등기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오면 뭐다? 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당연하니까. 그래서 자기 계약을 잘 물어봐봐. 자기 계약. 그럼 자기 계약은 뭐냐면, 지금 매수인이 권리자죠? 매도인이 누구다? 의무자죠? 자, 이럴 수도 있잖아. 매수인 이 친구가 등기 신청을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은 체결했거든요.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뭐다?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되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나서 등기 신청 이런 거 잘한다며? 그럼 우리 법무사한테 맡기지 말고, 그냥 너가 와서 등기 신청하면 안 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갑이 자신의 등기 신청권을 누구에게? 을에게 뭐 한다? 위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매수인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매도인의 뭐다? 대리인으로서의 누구? 을. 그 다음 권리자. 매수인으로서의 뭐다? 을. 이렇게 해서 매수인이 등기를 뭐한다? 신청하는 것을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 법무사가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법무사는 등기소에 매도인은 대리권을 매수인 다 줬으니까 매도인, 매수인은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법무사가 또는 법무사가 지정한 사무원이 서류 들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때 이제 혼자 갈 거잖아요, 법무사가. 그럼 이 신청은 공동일까요? 단독일까요? 법무사 혼자 가잖아. 사실 공동인가요? 정말? 그렇단 말이야. 공동이란 말이야. 법무사가 혼자 간다 해서 단독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청서에는 누가 질 거다? 의무자, 권리자. 그러니까 법무사는 몸은 혼자지만 의무자로서도 출석하는 거고 뭐다? 권리자로서도 출석하는 거란 말이야.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까. 그냥 단독이라면 안 된다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했죠. 이걸 자기 계약에 한 등기 신청 기억하시죠? 그럼 자기 계약에 한 등기 신청도 그러면 신청은 매수인 혼자서 딱 들고 갈 거잖아. 매도인의 위임장 받아가지고. 그럼 이것도 혼자 가니까 이거는 단독. 이것도 공동이란 말이야. 몸은 혼자지만 이때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로서의 을로 뭐로 간다? 공동으로 가는 것이지 단독이라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명이 가면 단독, 두 명이 가면 공동. 이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이거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거 사례를 하나 그려줄게. 매도인, 이거는 뭐다? 매수인. 등기 신청하러 갈 때 매도인이 자기 등기 신청권을 뭐 한다?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또 뭐다? 매수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뭐다? 자기 계약에 한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이거 한 지문 나온다고, 한 지문. 그러니까 뭐 뒤에 읽어볼 필요 없다. 이것만 딱 가져가면 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 신청 이제 끝났다고요. 존속식이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의
등기 신청 및 등기 신청에 필요한 뭐다? 신청 정보. 그럼 이쪽으로 온다. 우리 어디까지 왔느냐? 공동, 단독, 제3자, 뭐다? 대리인. 그 얘네들이 뭐 한다? 출석. 그 다음 뭐다? 서면. 이렇게. 그래서 서면부터 이제 서면만 끝나면 등기 절차 총론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이제 강론으로 넘어간다고요. 강론에서는 절차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 뭐 한다? 이제 안 배웠던 내용 몇 가지 암기하고 배웠던 내용 체크하면서 끝나면 강론이 끝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부터 한다? 서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